어느 날 출채널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수레가 있었다. 제목은 내가 만났던 귀신들로 타선을 짜봐서라는 다소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덥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클릭했지만 읽고 난 뒤엔 무거운 침묵과 오싹한 짐 속에 빠져들게 됐다. 수레의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겪은 공포 체험을 바탕으로 귀신 파선을 구성한다며 이야기를 풀어나눴다. 1번 타자 좌익수 이름수, 2번 타자 오라타 선비 룸메이트, 3번 타자 우익수 소장, 4번 타자 중견수 수수께끼 축제, 5번 타자 1루수 마스리 바야시, 6번 타자 3루수 아파트의 아이, 7번 타자 포수 손님님, 8번 타자 이력수 야마스미님, 그리고 9번 타자 투수 할머니로 구성된 이 라인업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 있는 이야기라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기묘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중 첫 번째 타자 이루수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루수와 귀신을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1월 어느 날이었다. 그는 시골 마을에서 자라 학교까지 자전거로 편도 12km를 오가야 했고 그날도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늦은 저녁 길앗길에 올랐다. 어둑한 산길을 지나던 중 그는 문득 눈에 띈 무언가의 자전거 속도를 늦췄다. 길가에 있는 천음한 집들 중 하나에 어렴풋이 흔들리는 등이 보였거든요. 그것은 바로 목화의 초친이라 불리는 등불이었다. 이 등불은 조상의 혼이지를 잃지 않고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말하자면 저승으로부터의 찔잠이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등록이에요. 마치 한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대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모공 무렵에 이 초침을 달아놓곤 한다. 문제는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당시엔 6월이었고 오고는 7월 중순이니까. 이루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집이 가까워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흔들리던 초침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끄기라도 한 듯이요. 얼마 후 그는 그 집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그건 조상님이 마중 나온 거란다 라는 답을 들었다. 즉 이루수와 본 등불은 귀신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던 마지막 불빛이었던 것이다. 이 첫 번째 타자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어서 등장한 2번 타자 좌익수는 오라타 선배의 룸메이트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이루수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서울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운동부에 들어가 있었지만 선수는 아니었고 그곳에는 오라타라는 여학생 매니저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2월경 큰 병에 걸려 도시의 대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우리 도원들은 선배에게 병문안을 가기로 했고 필요한 물통을 사서 내가 주산과 함께 대표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오라타 선배는 병원 고층의 상의실에 있었고 그 많은 오라타 선배를 제외하면 모두 빈 침대였다. 단 가운데 침대만큼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누군가 서요하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오라타 선배는 내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웃었고 일에는 안도하며 한동안 병실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돌아가려는 순간 병실 문으로 한 손녀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대략 중학생쯤 되어 보였고 묘하게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놀랍게도 오라타 선배는 그 손녀에게 어서와 땡땡짠 이라며 아는 듯 인사를 건넸다. 그 장면은 매우 선배와의 기억에 남았지만 나중에 다시 오라타 선배에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누구? 라고 되묻는다. 알고 보니 그날 병실은 오라타 선배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아이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였다. 다치간 주장도 선배 혼자 있어서 쓸쓸하겠다고 말했었잖아. 그렇게 그날 본 소녀의 정체는 결국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두 번째 타자의 이야기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드디어 클린업 파선의 시작을 알리는 선번 타자 우익수 소짠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클린업이란 야구에서 강타자를 뜻하는 자리인 만큼 이 다음 이야기는 더욱 강렬하고 오싹하다. 클린업 타자라는 건 보통 야구에서 3번, 4번, 5번 타자를 말합니다. 주자를 불러들이는 힘이 있는 핵심 타자들, 즉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뽑아내는 무서운 존재들이죠. 이 이야기에선 근무리감이 공포 이야기의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이번 3번 타자 투짠이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선산 친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어릴 적 선산 속 친구 하나쯤은 있었던 분이 계시겠지요. 이즈너리 트렌드라고도 불리는 이 선산 친구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진짜 친구처럼 행동하며 우리 곁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우짠이 이야기는 이루스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무렵의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무렵 그는 여름방학의 앞부분을 거의 미가에서 보내고 있었죠. 이루스의 할아버지는 손자가 오랜만에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프라모델이나 건프라 같은 장난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금세 지루해졌고 그렇게 해서 별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별채는 본체에서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복도에선 점원이 내려다 보였어. 그 별채는 할아버지가 수집해둔 도감이나 전쟁 관련 자료들이 보관된 공간이었고 아직 어렸던 이루스는 도감에 흠뻑 빠져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별채에서 저 투짠이랑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이루스의 말에 따르면 조금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매일 점호층이면 점원 앞 울타리 너머에서 얼굴을 내밀곤 했고 그는 샤시모를 열어 그 아이를 별채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비밀 데이트처럼 느껴졌어요. 투짠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냥 그 애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둘이 별채에서 함께 있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하게도 이루스와 별채에만 머무르는 걸 눈치챈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이루스는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투짠이랑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날 밤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치매가 시작되었던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리 없는 할아버지는 단지 이루스의 머리를 쓰다듬며 친구가 생겼구나, 잘 됐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후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루스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울타리 너머 후짠이 얼굴을 내밀던 그곳엔 지금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얼마 전 다시 금 울타리 뒤로 돌아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단지 좁은 길이 있을 뿐 길 건너편으로는 숲이 펼쳐져 있었고 모이라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엔 집도 없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흔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선번 타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이루스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잊고 있는 사람, 진짜 있어요. 이 말에 술의 주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보고 있어. 계속 서줘. 누군가는 친구라고는 이 처음밖에 없는 나에겐 상상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 공감 어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4번 타자 중견수 수수께끼 축제입니다.
이루수는 중학생 시절까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의 마지막 즈음, 밤새 방파제에 앉아 낚시를 하는 그 시간은 이루수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이었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어느 여름밤, 그들과의 평범한 낚시 여행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날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아버지가 길을 헤매게 되었어요. 원래 가던 낚시터는 재반 공사 중이라 다른 곳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마을로 내려가는 작은 길, 그 시간은 밤 8시가 넘었지만 마을은 환하게 밝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일카타를 입고 있었으며 분위기는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불빛도 많고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진짜 축제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던 이름씨는 갑자기 글을 멈췄습니다. 밤시 시간은 자정을 넘길 시간이었고 그는 술기운에 잠이 든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수레에 다시 나타난 그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마을로 이어진 길은 정말 좁았어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너비였죠. 그런데 양쪽 길가에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 위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차는 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루수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려고 옆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투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렇게 수수께끼 축제의 기묘한 밤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놀랍게도 불경을 메우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이루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설마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진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내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나나, 차창 밖으로 보이던 그 활기찬 축제에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루수와 아버지는 에어컨을 켜둔 채 창문을 완전히 닫고 있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굽는 소리쯤은 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을은 마치 TV의 볼륨을 꺼놓은 듯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활기찬 움직임만 있고 정작 축제를 이루는 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차를 피할 뿐 미혹적인 행동을 하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심하게 지나쳐 봤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조심스럽게 50m 정도를 더 나아가자 시야가 트였고 어느새 그들은 선착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어선들이 대여섯 척 정박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범위 안쪽에는 환하게 빛나는 거대한 목조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조선은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퉁 위에는 기묘하게 꾸며진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기를 내뿜는 연통까지 달려 있었고 마치 증기선처럼 문지릴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목조선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루수와 아버지가 탄 차는 그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 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돌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몸의 축제 마을을 빠져나와 일반 도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자 아버지는 차의 창문을 모두 열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이때는 저런 일도 일어나나 보네. 여기서 말하는 살이란 초승달과 보름달 전후의 약 5일간의 시기로 이물과 설물이 극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고기가 잘 잡히는 때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루수와 아버지는 그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돌아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이 목격한 수수께끼 축제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수는 지금도 그날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어 의문만이 남아있다고 전합니다. 수수께끼 축제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루수는 쉬지도 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5번 타자 마츠리 바야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루수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겪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 몇 년에 한 번씩 여름비가 내린 뒤 선선한 밤이면 어디선가 피리와 큰 소리가 들려왔어. 그건 마츠리 마야시, 즉 축제의 음악이었죠. 일본의 전통 축제에서 연주되는 리듬감 있는 음악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히요토코라는 단어를 쓰고 우스꽝스럽게 춤추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히요토코는 입이 삐죽 튀어나오고 눈이 짝짝이로 대치된 독특한 단어인데 축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루수는 든 음악을 들으며 늘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느새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나서 그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의 정체는 과연 뭘까? 그래서 그는 지침을 해봅니다. 혹시 본가 뒤편에 있는 심사에서 연습하는 타구라춤 음악이 아닐까? 이루수가 살던 지역에서는 모내기철이 다가오면 마을 회관에서 타구라춤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타구라춤이란 심사에서 제사를 지낼 때 모녀들이 추는 전통춤으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에서 미치아와 동생 유치아가 입었던 모녀옷과 함께 추던 장면을 기억하실 구독자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수는 이 음악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 심사를 관리하던 친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요즘 밤에 이상한 음악이 들리는데 혹시 누가 연습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한테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예전엔 자주 들렸지. 이런 식으로 시작됐잖니?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가 휘파람으로 불어보인 곡은 이루수가 들었던 그 마츠리 바야시와 똑같은 멜로디였습니다. 그 순간 이루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매번 들려오던 그 음악은 단지 축제 연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번 타자 마츠리 바야시의 이야기도 마무리되었고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루수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멜로디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도 할아버지가 정확히 그 마츠리 바야시 음악을 휘파람으로 불러낼 순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신의 축제라. 이제 나한텐 들리지 않아서 신이 사라진 게 아닐까 했는데 아직 계시고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면서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타구라춤 연습은 주어지 가까이의 소음으로 인한 치의를 주지 않기 위해 마을 회관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고향을 떠날 때까지도 그 마츠리 바야시 음악을 몇 차례 더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은 대학생이 되어 자정 무렵 시험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역시나 소낙비가 내린 후 선선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창문을 열고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며 전년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의 이루수는 귀소하더라도 그 음악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술의 독자들은 예상외로 좋은 이야기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루수 본인은 너무 마셨나 봐요라며 이틀 연속 술김에 글을 올렸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는 곧장 6번 타자 선루수 아파트의 아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루수가 초등학교 4학년 봄, 가정 형편으로 인해 본가에서 떨어진 산점 소재지에 있는 성촌의 아파트에서 신세를 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루수의 사촌 동생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이루수는 중앙점안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점안에서 바루마산과 고론다라는 놀이를 할 때만큼은 이상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이 놀이는 한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유사한 방식인데 그 규칙은 단 하나, 아파트 아이가 나타나면 즉시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점안이 있는 매수한 뒤편에는 수풀이 있었고 그 안쪽엔 오래된 목조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종 그 오래된 아파트 쪽에서 누군가가 몰래 몰러 들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다들 그 사실을 아무 말 없이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루마산과 고론다를 하던 중 이루스의 차례가 돌아왔고 그는 다른 아이들 6명과 함께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바루마산과 고론다를 맺힌 뒤를 돌아본 이루스는 점원 한 구석에서 처음 보는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키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복장도 평범해서 언뜻 보기엔 그냥 또래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는 오토락 시스템으로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아이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루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는 하늘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아무런 확신도 없었기에 게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루수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아이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무 그늘지, 그 다음엔 대전반 아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수관 바로 앞까지. 점점 다가오는 아이를 보며 이루스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터치당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은 곧 극심한 공포로 이어졌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이루스의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이라도 지릴 뻔했지만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보인 것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이들은 놀이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촌 동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오늘 그 남자아이 맞지? 이루수가 놀라며 묻자 동생은 자기도 술래였을 때 그 남자아이가 섞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루마산과 고론다 할 때만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게임보이 가지고 놀 때도 그 애는 우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어. 동생의 말에 이루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섬뜩하게 받아들여졌고 몇몇은 이번 건 진짜 술은 돋았다고 반응했습니다. 이루수는 문득 이 멜션에서의 놀이 규칙을 떠올리며 사촌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날은 회전 안 해도 괜찮았던 거라. 하지만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루수는 그날의 대답 대신 동생은 누구와도 함께 놀 수 있는 좋은 아이였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루수는 다음에 동생을 만나면 꼭 다시 그날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다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루수가 겪은 마츠리바야시의 이야기를 들은 소 어떤 스레 주민은 자기도 가끔 든 음악이 들린다며 이미 인욱과 검진이 튀림한 것 아니냐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뒤에는 왠지 모르게 진지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고, 이루스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마츠리바의 시가 들렸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다며 조용히 응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7번 타자, 포수 손님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루스와 메가의 맞게서 지내던 시기, 즉 산상 친구 수잔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때와 겹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푸짠의 매전이라 해도 될 정도의 별채에서 일어난 기묘한 저망당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루스는 별채 안 틈마루 위에 엎드려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건프라 제트 건담을 조립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밤하게 들어오던 서양의 밤은 햇살이 눈부셔 커튼을 칠까 말까 망설이게 만들었고, 이루스는 그대로 놀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트 건담과 지모크의 마지막 대결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뭐 하고 있니?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놀란 이루스와 고개를 들자 창문 너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렬한 석양 탓에 얼굴은 그림자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양다리를 곧게 모으고 허리를 곧게 판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루스는 할아버지의 지인이려나 생각하며 이 일을 갖추기 위해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 사시모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루스는 그 남자의 자세를 더 뚜렷이 보게 되었고, 곧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목덜미를 가리는 낡은 책 모자, 다리에 갓단, 허리에 철제 스톤. 그것은 어디선가 본 익숙한 곡장이었습니다. 바로 별채에서 자주 들여다봤던 할아버지의 전쟁 자료에 나오는 도일본군 육군 병사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루스는 앞에 선 남자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기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갑자기 물어봅니다. 여기 이즈카 기이치님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유리샷이 너머로도 또렷하고 맑게 들렸습니다. 분명히 잘 들렸는데도 이루스는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즈카는 할아버지의 성이 맞았지만 기이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스는 자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답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같은 질문을 다시,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기 이즈카 기이치님 계신가요? 마다는 석양으로 새빨갛게 몰들었고, 남자의 표정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루스의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터져 나올 때 이루스는 공포에 질려 눈물샘이 폭발했고, 하체에는 임계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루스는 내선의 귀신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서 연속으로 지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린 이루스를 보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루스는 할머니에게 손을 이끌려 부엌까지 끌려갔고, 돌아보았을 때 창문 앞에는 제트 건담과 지보크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채 남아 있었을 뿐,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되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자리에서 이루스는 할아버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몇몇 승원병들이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단다. 내 형, 이즈카 기이치는 남쪽 섬에서 실종됐었어. 그 형의 전우들이 형 소식을 전하러 집을 찾았었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 가족에게 인사하러 온 거였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루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불단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날 전우가 형 대신 찾아와 준 거였구나. 고맙게도 말이야.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이루수는 지금도 그때의 지역이 트라우마가 되어 아즈나그리 탔던 지옥은 숨도 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8번 타자 유격수 야마세미 님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루수는 처음부터 선언하듯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짧아. 깐춤에서 자란 이루수는 임들시의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2일 자전거로 탄도 12km를 달리는 고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에 지쳐 결국 원동기를 타고 토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한낮 이루수는 도활동을 마치고 중고 스쿠터를 타고 반뚝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단 건너가 위로 무언가 눈에 띄었고 그것은 이루수와 나란히 나는 듯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가 일반적인 도리로는 자세히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수는 그 형태를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새는 이루수의 지성돌은 가볍게 넘을 정도로 커다란 몸짐을 하고 있었고 도감에서 본 적 있던 새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야마스미, 즉 뽀로반새. 실제로 야마스미는 비둘기 정도의 크기지만 그날 이루수가 본 곳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이루수는 깜짝 놀라 스쿠터를 세우고 한참을 그 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야마스미는 곧 산 쪽으로 날아가 버렸고 이루수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지역엔 야마스미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루수는 지금도 그것이 분명히 야마스미였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스릴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머리를 감을 때 다루마산과 고론다를 떠올리면 귀신이 몰려온다는 수수께끼의 도시전설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진짜 무섭다며 샴푸 거품을 올린 채 앞으로 구부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그 자세 자체가 다루마산과 고론다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샴푸를 흰불은 그 짧은 찰다. 당신의 어깨 너머로 핏발선 눈으로 당신을 노려보는 새하얀 얼굴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자, 당신은 지금 머리 감고 계시나요? 몇 번을 말하지만 안 됩니다. 다루마산과 고론다는 욕실에서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진심으로요. 이제 드디어 9번 타자이자 투수 포지션인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루수와 함께 살던 친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이루수의 할머니는 언제나 상냥하고 따뜻했으며 어릴 적 이루수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던 존재였습니다. 맞벌이로 바빴던 부모님을 대신해 저녁을 차려주시던 할머니는 이루수에게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도 음식에는 꽤 엄격해서 점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남기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답게 거의 일식 위주의 식사였는데 그 요리들이 참 맛있었어요. 라고 이루수는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루수나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 몸이 좋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마을의 하나뿐인 슈퍼에 장을 보러 가셨고 역시 마을의 하나뿐이던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루수는 학교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때 이미 할머니는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이루수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매달려 오는 모습을 봤고 할아버지는 의료진에게
이제 제설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친척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도착했지만 이루수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미소로 학교 가는 걸 대용해 주신 분이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맞을 리 없어. 그 감정은 장례식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철야, 장례, 화장까지 모든 절차가 지나가도 이루수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옳지 않으면 평생 숙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물은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통곡하고 누군가는 할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이루수는 그저 멍하니 하얗고 작은 할머니의 유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오공이 되던 어느 여름날 이루수는 아버지에게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라는 심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토트백에 책 몇 권을 넣고 땡볕 안에를 걸었습니다. 도서관까지는 약 15분 거리, 오줌에는 작은 언덕과 논두렁이 있었고 그날도 이루수는 더위에 지친 채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도서관 직원은 책을 꺼내들고 대출카드와 이루수를 건달아 보며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일상처럼 흘러가는 그날의 풍경 속에 이루수는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도저의 감정을 품은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이루수는 조심스럽게 도서관 직원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대신 책을 반납하러 왔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직원 아주머니는 잠시 숙연한 표정을 지으며 유감을 표했고 이어 한 장의 종이 카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할머니 카드인데 필요 없으면 우리 쪽에서 퇴기해도 돼. 어쩔래? 이루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받아들고 도서관을 나섭니다. 미리 설명하자면 당시 그 도서관은 바코드라 탭으로 도서 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도서 대출은 카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책을 빌릴 때마다 이 카드의 대출자와 책 제목을 손으로 써넣는 방식이었고 빌릴 수 있는 책 수에도 제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선 이루수는 논두렁지를 따라 집으로 걸어가며 무심코 그 도서 카드를 펼쳐봅니다. 빽빽이 채워진 글씨들. 이루수는 그 카드에 적힐 수많은 책 제목을 보고 자신의 할머니다, 진짜 독서가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역사 관련 서적이었지만 카드의 하단, 가장 최근 빌린 책 제목에서 그의 시선이 멈춥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양식이 기본, 함박 스테이크. 그 순간 이루수는 그 뜻을 깨닫고 맙니다. 할머니다. 나를 위해 낯선 양식 요리를 배우려고 하셨던 거구나. 함박 스테이크는 이루수가 좋아하던 음식이었고 평소 예식만 해주시던 할머니다 그걸 해보려 시도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젠 할머니의 무조림도 튀김도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그렇게 뚝뚝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고 아무리 미간에 힘을 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뒤에서 목숨 자전거 하나가 소리도 없이 이루수를 추월해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흐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전거는 그날 사고로 찌그러져 경차 밑에 깔렸던 바로 그 자전거와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 타고 있던 사람, 그건 동명이 할머니였습니다. 파마머리에 새우등을 하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본가 쪽 골목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루수는 정신없이 달려 그 뒤를 쫓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고 돌담 위에는 새로 보인 밑에 하나가 조용히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루스는 진짜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흐느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날의 자전거 사건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손자에게 직접 전하려고 나타난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루스는 할머니의 요리를 재현하려고 몇 번이나 실험하고 실패하기도 했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책을 읽으며 젊은 시절의 발자취를 따라나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즘은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일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 할머니의 식성질이 법회를 마치며 이루스는 그날처럼 논두렁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려고요. 뭔가 마침표를 찍는 느낌으로요. 라며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스가 만났던 귀신으로 구성된 타선은 9번까지 전부 완성되었고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레 주민들 중에는 여전히 더 듣고 싶다. 이제 막 몰입되기 시작했는데 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루스가 연장전 들어갈까 라고 말하자 주민들은 순식간에 솔직한 본심을 드러내며 계속 제 말을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것은 연장전 이루스가 중학교 3학년 여름에 겪은 그림자의 집 이야기입니다. 이루스가 다니던 중학교는 학생수가 2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모두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특히 오야마, 오자사, 테시마 이 셋은 이루스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이 사람은 어느 날 함께 폐가 투멈을 떠나게 됩니다. 그 폐가는 이루스의 집에서 카구라 신서로 가는 길 중간쯤에 숲 깊숙한 곳에 숨어있듯 자리한 작은 반층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지역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 근처라서 더더욱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고 소문에 따르면 한 가족이 살다가 아버지가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딸이 야만도주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점정하기에 이번 중 3여름이 아니라 고2의 여름방학 때 중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간 탐험이었습니다. 내쯤 오자사만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무언가 찍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들은 폐가를 향합니다. 도착한 폐가는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들은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불은 반칠한 지 오래된 듯한 분위기였고 싱크대 위에 적시나 곳곳에 남아있는 가재도구들이 야만도주한 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딸름은 2002년 서울로 멈춰 있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도 꽤 오래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둡고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폐가 안에는 당시로서도 꽤 드물게 서양식 구조의 방이 두 개나 있었고 그 외에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이는 공간까지 더해서 넓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루스와 그의 친구들 오이라마, 오자사, 테시마 넷은 손에 들린 오자사의 휴대폰 하나에 의존해 집안 곳곳을 천천히 촬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나온다든지 괴이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전설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폐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딘가 모르게 기묘하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오자사의 휴대폰은 요즘과 같은 고성능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영상 길이는 고작 30초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오자사는 촬영할 때마다 아 진짜 이딴 거 찍다가 용량 다 찬다고 하고 투덜거렸고 그 모습에 친구들은 낄낄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 네 사람은 아이방으로 보이는 방에 들어갔고 그곳은 유난히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도망치듯 방을 정리하지 않고 떠난 듯 방 안에는 수원이 산더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어린아이의 책가방이 섞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루수는 그 풍경이 묘하게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 그 모호한 공기 속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방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그 태가는 숲속에 자리한 단층집이었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빛이 이 집만 튀이 지나가는 것처럼 내부는 어두웠고 공기 속엔 오래된 곰팡이와 눅눅함이 뒤섞인 듯한 냄새가 코끝을 찔렸습니다. 이루수는 그 냄새와 어둠 속에서 눈알이 돌아갈 것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가 내부른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낡고 더러운 집이라는 느낌뿐이었고 우리가 흔히 괴담에서 떠올리는 것처럼 벽에 부정이 잔뜩 붙어 있다거나 피로 얼룩진 무언가가 남아있다거나 하는 장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선 친구들 모두가 살짝 허탈감을 느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관 좀만 찍고 나가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가한 뒤 친구들은 이룰수의 짐을 모여 그날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들은 영상 하나하나를 차례로 틀어보며 스스로도 별거 없네 라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어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오야마가 갑자기 예 하늘 소리를 냅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고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도어 빈론 저기 누가 찍혀 있지 않아? 그 말에 모두가 영상 재생을 되돌려 확인하자 분명히 도어의 뒷문 날 불투명 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촬영 장비로는 해상도가 낮아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림자는 명확히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었고 키가 큰 여성의 모습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사람은 핑크색 치마를 입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을 확인한 네 친구는 공포보다도 먼저 흥분과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우와, 진짜 찍혔어. 야, 이거 대박이다. 위험했네 모리. 그들은 서로 부딪히며 소들감을 떨었고 혹시 다른 영상에도 무언가가 찍히지 않았을까 기대하며 하나씩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거실을 찍은 영상에서는 창밖으로 나무들만 흔들리는 평범한 모습뿐이었고 서량식 반이나 아이망 영상에서도 딱히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흥분은 점점 식었고 유리창 그림자는 그냥 빛을 굴절이게 찍나며 스스로 납득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그럼 내가 다시 확인하러 가봐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No thank you 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아이방에서 나온 직후 현관을 10초 정도 찍은 영상에 이 재생되었습니다. 현관은 역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고 세로로 알루미늄 창살이 박혀 있어 문을 열면 드르르륵 하늘 소리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이루수의 설명에 따르면 영상 속 현관은 지만이 어두웠던 밭의 유리창 너머 바깥이 비교적 밝게 보였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후 약 5초쯤 케이시마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빨리 나가자. 그리고 그 말이 끝난 직후 카메라가 천천히 현관 쪽에서 물러나려던 그 순간 화면 가장자리에서 그 여성의 그림자 그리고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성의 실루엣이 동시에 유리창 너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컥 자물쇠가 돌아가는 듯한 동렴한 금속 소리가 영상 속에 녹음됩니다. 영상은 그 순간 갑자기 종료됩니다. 점점 이루수와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현관 앞에 있었던 그 실루엣들은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처럼 보인 여성도 작업복을 입은 남성도 카메라에는 찍혔지만 실제로 눈에 띈 적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조용한 폐가 안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를 놓칠 리도 없었는데 그 소리는 분명 영상에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람 모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결국 오자사는 몰상이 되어 영상 파일을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이루스의 집에 함께 묵으며 파이널 판타지 심을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금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장난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폐가는 리모델링을 거쳐 누군가나 이사와 지금은 평범한 가족이 살고 있다고 이루스는 전합니다. 하지만 이루스 자신은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나 되어 시아 아즈나물 전용 지보프 프라모델조차 손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화장실의 돌투명 미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곡을 탑니다. 이로써 연장전으로 이어졌던 쪽문의 그림자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고 스레 주민들은 폭풍 같은 찬사를 보내며 이 스레를 비단 명작으로 추앙했습니다. 이루스의 실제 체험에서 비롯된 생생하고도 오싹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스는 이렇게 남깁니다. 상상 속 친구든 진짜 친구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용량 다 찰 때까지 찍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귀신 파선을 댓글로 짜서 공유해주세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 쓰느라 반쯤 죽어 나갔지만요. 길을 암살하고 싶으신 713아들께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 체력과 정신력 자체가 저를 암살 중이니까.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매칭 하나 정해보는 건 어때요? 713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